오늘은 영화를 주제로 해서 영화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 그다음에 과학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 애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영화와 과학과 영화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고 이 영화에서 우리가 어떤 과학 얘기를 김상욱 교수님과 함께 주로 물리학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탐 크루즈가 나왔던 War of the Worlds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주전쟁이라고 개봉이 됐었고, 일단 영화 영상을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할까요? The wind is blowing toward the storm. They've been planning this for a million years. 일단 저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외계 생명에 대해서 좀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일단 외계 생명체는 지금 여기 나온 화성인이든 뭐가 됐든 간에 정말로 있을까라는 문제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들 여기고 있습니까? 아마 이제 오늘 계속 SF를 다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과학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게 과학이고요. 그다음에 증거가 확실히 있지 않을 때에는 이제 모른다고 하는 게 과학의 가장 중요한 미덕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빡빡한 과학자로서 이제 같이 대화를 풀어가면 제가 계속 할 말은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그 과학자의 빡빡한 그 위치를 좀 벗어나서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상을 좀 더해서 얘기를 하는 식으로 해야지만 지금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얘기 안 하고 많은 과학자들은 아마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외계 생명체가 지구 밖에 있을 거라고 많이들 믿는 것 같아요.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근거를 댈 수는 있지만 그건 근거지 증거는 아니에요. 몇 가지 가능한 이유들만 될 수 있을 뿐인데 조금 더 얘기해 보죠. 좀 이따가. 네. 원정호 씨는 외계 생명체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증거는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아마 근거는 너무나 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중에는 있지 않을까. 이제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고요. 일단 두 번째 이제 과학적 근거라면 여러분이 보기엔 우리 이 생명체가 되게 특별해 보이겠지만 우리 몸은 이제 원자로 돼 있어요. 학생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과 이 앞에 책상이나 물에 들어있는 원자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원자들이 어떻게 조합했는지에 따라 책상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몸을 이루는 이 원자들이 우주에서 특별한 어떤 특성을 갖는 원자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널려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대부분 수소, 산소, 탄소, 질소라는 4개의 원자로 99% 정도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원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재료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잘 섞어 놓으면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유기물로 우리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적적인 일이 있지 않았어도 생명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물질들은 우주에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생명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첫 번째 생명, 그러니까 그런 원자들이 모여서 첫 번째 생명이 뭔지를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을 못할 뿐이지 그 재료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우주 어딘가에는 외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영화는 연식 좀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한 20년 된 영화예요. 아마겟돈과 거의 동시에 개봉을 하는 바람에 약간 빛이 바래긴 했지만 딥 임팩트라는 혜성이, 아마겟돈은 소행성이 떨어지는 얘기고 딥 임팩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혜성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혜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대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인데 일단 이것도
예, 방금 외계인 침공보다도 사실은 이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고 인간뿐만 아니고 생명 전체에 굉장히 큰 위기일 수도 있고 또 외계인 침공보다 오히려 현실적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외계인 침공은 아직 한 번도 일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증거가 없지만 45년 동안요, 지난? 소행성이 떨어진 거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특히 뭐 달 표면은 완전 소행성으로 쑥대밭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아마 수없이 일어났던 일일 거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더 위험한 겁니다. 이제 보시겠지만. 그렇죠. 네, 그럼 영상을 저희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영상 두 개가 연속으로 뭐 이렇게 쉽게 벌어질 일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이 영화를 보면 사실 아마겟돈이랑 같은 이제 1998년에 개봉을 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가 아마겟돈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상황을 담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나사의 자문을 얻어서 네.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는 혜성이 지구로 이제 떨어지는데 그걸 막으려고 우리가 원자폭탄인가요? 그것이 네. 폭탄으로 이제 폭발을 시키는데 폭발을 성공을 했는데 얘가 그 방향을 바꾸길 바랬지만 아니 부서지거나 그게 아니라 반으로 쪼개져요. 쪼개져서 여전히 지구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큰 녀석은 다행히 지구를 비껴가고 작은 거 그게 800m짜리 이제 지름을 갖는 게 지구에 떨어지죠. 실제 수백 미터짜리 지름을 갖는 게 지구에 떨어지면 대한민국 정도가 날아가요. 여러분 최근에 그 너의 이름은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이제 지구로 소행성이 떨어지죠. 그 되게 작은 건데요. 그건 훨씬 작은 건데 수백 미터가 떨어지면 대한민국이 날아가고 수 킬로가 떨어지면 인류 전체가 아마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 이상이 떨어지면 이제 생명권 전체가 수십 킬로가 떨어지면 17킬로인가? 그 정도가 떨어지면 지구의 생명체가 거의 멸종 단계에 들어갈 텐데 그런 일이 한 번 실제 있었기 때문에 그 너무 SF 같은 영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무서운 영화를 두 개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평소에 친구들이랑 치고받고 싸우고 숙제 안 해서 혼나고 전쟁하고 이런 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거를 보면은 저희가 좀 겸허한 마음이 들지 않나. 그 사실 우주는 저희한테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6,600만 년 전에 이제 큰 공룡들이 사라진 그 KT 대멸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근데 사실 공룡이 멸종되지 않았다는 것이 요즘의 새로운 관점이고 이제 새가 공룡과 같은 종이라는 게 지금 새로 정립되고 있는 관점이긴 해요. 뭐 참고 삼아 한번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때 떨어진 게 한 지름이 한 10에서 15km 정도에 그렇죠. 떨어졌고 그럼 생물종의 99%가 종류로요. 숫자가 아니라 종의 99%가 완전 전멸을 했죠. 숫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생명이 끈질기게 다시 이제 진화를 시작했죠. 그때를 기점으로. 그때 그 혜성이 떨어진 소행성이 떨어진 덕에 사실은 큰 공룡들이 돌아가시고 우리 작은 포유류들이 기회를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일이 없었으면 한 몇천 킬로미터만 그 소행성이 비켜갔어도 이 자리에는 이제 파충류의 후손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뭐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룡이 앉아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죠. 소행성이나 혜성 같은 것이 정말 지구에 부딪히는, 물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안 혹은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뭐 이런 정도의 기간 동안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일단 그 한 가지 유의하실 거는 저 혜성들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계에서는 가장 무거운 게 태양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다 태양으로 떨어져요. 태양으로 떨어지다가 떨어지는 그 길에 지구가 놓여 있으면 지구가 맞는 거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얼마 내에 있는 소행성들이 우리한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준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있는데요. 그것의 한 1.3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소행성들은 다 우리랑 부딪힐 가능성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게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거를 나사에서 JPL, 이게 제트 추진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현재까지 발견된 소행성 해성 개수를 다 올려놔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검색을 해봤더니 올해 17년 1월
17일자에 마지막 발견된 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아까 얘기한 그 기준에 들어있는 소행성 해성의 총 개수가 15,416개 관측된 것만요. 그 중에 140m 지름 이상 이게 떨어지면 아까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게 7,486개. 그다음에 1km 이상 이게 떨어지면 이제 인류 전체의 위기가 되는 건데요. 그게 875개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 추적하기도 힘들고 그 많은 것들을 다 따라다닐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이제 진짜 위험한 순간이 됐을 때 전 지구적인 뭐 유엔을 중심으로 하든가 전 지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지금 끊임없이 미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게 이제 SF 얘기가 아닌 게 사실 몇 년 전이죠. 2014년, 15년인가?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그만뒀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이 이거 소행성 캡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나사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거 굉장히 작은 소행성을 가서 캡처한다는 게 이렇게 잡아올 수는 없고요. 뭐 자가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를 적당히 조정해서 달 주위를 돌게 하거나 지구 주위에 적당한 우리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궤도로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미국의 사기업이죠. 사기업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소행성을 캡처하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일본은 이미 소행성에 가서 인공위성을 접근시킨 다음에 소행성의 일부를 채취해서 가져온 유일한 나라예요. 네, 하야부사죠.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뉴스에 나왔지만 국내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두 번째 위성에 지금 올라갔죠. 또 잡으러. 그 이유가 이 소행성이라는 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들으면 이제 무시무시한 존재잖아요. 떨어지면. 근데 그게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히토류 원소라는 게 있는데 히토류 원소는 그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원자들인데 그것이 스마트폰이나 뭐 전자장비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원자들이 있어요. 지구엔 너무 귀한데 그런 것들이 재밌게도 특정 나라에만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 히토류가 많죠. 북한도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북한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래서 지금 수출을 규제하는 순간 일본이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그 히토류가 왜 중국에만 있을까? 지금 그거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답은 히토류를 잔뜩 갖고 있는 소행성이 중국에 떨어진 거라는 거죠. 지구에 없는데 거기만 많잖아요. 아주 옛날이겠죠.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는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히토류를 운이 좋으면 소행성 전체가 다이아몬드거나 1g에 뭐 수십억 하는 히토류가 거기에는 수천 톤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마치 16세기, 17세기의 대항해 시대라 그래서 식민지를 가지려고 배를 타고 나갔던 서양 제국과 마찬가지로 이젠 우주선을 타고 소행성을 캡처하러 올라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우리는 우주선이 없으니까 꿈도 못 꾸는 얘기지만 이미 벌써 일본, 미국은 시작을 했습니다. 소행성을 캡처하거나 그걸 무기로 쓸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이건 SF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또 일본의 이 우주 과학, 우주 탐사 쪽은 우리가 굉장히 접하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아주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영화로 우리가 넘어가 보죠. 네, 바로 여러분들 중 대부분이 그나마 보셨을 인터스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하면서 소위 인터스텔라 현상이라는 걸 일으켰는데 여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죠? 1,몇백만 명이 봤으니 아마도 꽤나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또 부모님들은 뭐 이게 뭐 학교 공부라든가 과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굳이 데리고 가신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생기긴 하고요. 어쨌든 영화를 간단하게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ake it count. Where's the mountains? Those aren't mountains. They're waves. I'm not gonna make it! Yes, you are. Yes, you are. You might have to decide between seeing your children.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영화 과학이 아니고 영화와 공포, 영화와 재앙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도 지금 거대한 파도가 나오고 아까 딥 임팩트에서도 거대한 파도가 등장을 했지만 지금은 뭐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일단 이 거대한 파도가 생기는 밀러 행성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큰 파도가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영화가 사실은 그 과학적으로 굉장히 잘 고찰이 되어 있는 영화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일단 그 계속 저희가 재앙 같은 상황들이 나오는 걸 보시면서 어떻게 SF 영화는 하나같이 저렇게 재앙을 다루고 무섭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우주의 본 모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너무나 특별하거든요. 우리가 살기 좋게 아무리 더워도 뭐 잘해야 70도 이상 올라가는 날이 있나요? 아무리 추워도 영하 70도, 영하 100도 안 떨어지잖아요. 우주에 나가면 그냥 보통이 영하 수백도, 영하 수백도거나 더워지면 400~500도 이렇게 돼요. 공기는 거의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저런 일들이 우주에서는 보통 일어나는 일들인데 너무 우리가 특별한 행성에 살다 보니 그걸 잊고 살아요. 그래서 우주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 재앙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를 정말 감사히 여기면서 아껴야 돼요. 일단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거대한 파도는 물리적으로는 이제 조석력이라는 건데요. 조석력. 조석력이라는 게 밀물과 썰물이 있는 건데 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달이 있어서기도 하지만 저희 지구가 크기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가 크기를 갖고 있지 않고 한 점에 아까도 제가 보여준 먼지같이 작은 그런 거였다면은 조석력은 없어요. 지구가 어떤 크기를 갖고 있으면은 상대방 중력이란 거는 두 물체 사이에 주고받는 힘인데요. 그 중력이 거리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거리에 따른 차이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굉장히 파도가 큰 이유가 그 지구의 밀물, 썰물과 똑같은 현상이긴 한데 여기는 그것을 끌어주는 물체가 지구는 태양이나 뭐 달이지만 이 인터스텔라에 나온 요 행성의 경우는 가운데 블랙홀이 이걸 끌어당기고 있어요. 블랙홀이 워낙 중력이 세기 때문에 그 값 자체가 크면 차이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행성을 당겨주는 그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 때문에 조석력도 엄청나게 커져서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사실 저희 물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저희가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 지구형 행성을 찾거나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액체 상태의 물을 찾는 건데 여기 액체 상태의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저 속에도 그러니까 뭐 물고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살 수는 있는 거겠죠. 물고기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면 저희가 아는 과학적인 그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렇기 때문에 저기서 쫓겨가게 되죠. 근데 또 하나 저 행성에서 사는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저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저렇게 쫓겨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밀러 행성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인듀어런스 호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갔더니 거기에 기다리고 있던 아저씨가 팍상 늙으셨어요. 25년인가가 지나버려서 혼자서 그렇게 계신 거예요. 불과 저 행성에서는 불과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인데 그것도 역시 블랙홀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멘붕에 빠뜨렸던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 우주에서는 그냥 흔히 일어나는 그 학생들은 아마 말만 들어도 공포에 떨 수 있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때문이죠. 시간이란 것이 여러분의 감각과는 달리 빠르게 가기도 하고 느리게 가기도 한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력이 무지무지 강한 사실 우리 주위에서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가장 강한 게 지구인데 지구만한 이 행성이 블랙홀 같은 게 되려면은 크기가 아주 작아져야 되는데 크기가 지구가 쪼그라들어 가지고 1cm 정도 크기가 되면 블랙홀이 돼요. 근데 저기 영화에 나오는 블랙홀은 그런 1cm가 아니라 그렇게 무거운 녀석이 반지름이 뭐 이렇게 거대한 우주 규모로 보이는 녀석이죠. 그 정도가 되면 엄청난 중력인데요. 그런데 가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시간이 느리게 가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는 내가 한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런 중력이 강하지 않은 곳, 지구 같은 곳이죠. 이런 데 있는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거나 하는 일이 우주에서는 비일비재하고요. 우주엔 저희가 지금도 블랙홀이 수없이 많다는 걸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저희와 다른 시간이 가고 있어요. 이게 우주의 사실이지만 저희는 그걸 저희 생각으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특별한 세상이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사실 저렇게 조성력이 강한 곳에 살려면은 사실 영화에서 이것도 SF인데요. 저렇게 조성력이 강하면 거기 인간이 서 있으면 다 이렇게 늘어나요. 우리도 사람도 이렇게 너무나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살아남으려면 아마 이렇게 종이장 같이 얇은 생명체만 살 수 있을 거예요. 조성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얇게 진화를 했어야 됐을 거고요. 저렇게는 못 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우주에서는. 그럼 종이 같은 생명체가 있다면은 저기서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거고. 그게 당연한 거고 우리 보면 놀래겠죠. 뭐 저런 이상하게 길고 막 우리가 보기에 키가 50kg짜리 생명체가 사는 거죠. 이상하다고 느끼기. 저런 것도 살아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우리가 그 종이짝을 보고 생각하듯이. 자,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보죠. 바로 SF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또 고전으로 따지는 매트릭스,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이상한 질문을 던져준 영화입니다. 매트릭스의 한 장면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런 가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정말 네오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세계를 똑같이 만들 수 있다던가. 사실 20세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약간 잊혀진, 지금 다시 이제 발굴되고 있지만 잊혀진 과학적 업적 중에 하나는 인간의 의식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들을 20세기 초에 진지하게 던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학을 한다는 것, 어떤 문제를 푼다는 것,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 당시 1950년대쯤, 40년대쯤에 그 튜링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고방식을 단순히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게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가능할까? 된다는 거를 이제 보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 생각과 사고를 0과 1, 숫자들로 다 표현할 수 있고 그것들을 계산하는 것만으로 다 모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되게 웃기는 생각이었지만 그걸 실제로 구현해보자 해서 50년대에 구현된 게 바로 컴퓨터고요. 이젠 저희가 인간의 의식이나 생각을 다 그런 기계 계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결과는 이제 바로 인공지능이죠. 그 결과는 인간의 생각이 대단한 게 아니라 계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 모사할 수 있고요. 실제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인간을 저런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기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암울한 미래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인 거예요. 이때는 인간을 노예처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가둬놓고 의식은 그 매트릭스라는 가상의 세계에 넣어놓고 우리 몸의 체온을 이용해서 발전,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 시대를 가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상의 어떤 세계, 우리가 실제가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 모두를 계산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하고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상 밖에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가상현실 이런 거. 그게 더 정교해지면 무엇이 실제인지 모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하는 시대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했던 모든 얘기를 이제 무효화시키는 허무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허무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우리한테 그 깊은 깨달음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과학적 지식들이 되게 허황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게 특별한 세상이고 의외로 별게 아닐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특별한 세상이기 때문에 소중하고요. 네, 사실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해도 이제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건 누구냐, 어떤 컴퓨터에서 들어가고 있나, 그것도 또 알고 싶을 것 같고요. 이게 얼마나 요즘 현실화된 얘기가 좀 대중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됐냐 하면 2016년 말에 메릴 린치 증권이라고 있어요. 뭐 아실 거예요. 증권에 사는 데가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 돈을 엄청난 액수의 자본을 움직이는 곳인데, 메릴 린치에서 2017년 16년 말에 그 투자자들한테 보낸 저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여러 가지 미래 상황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 투자 여건 이런 걸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을 확률이 20에서 50% 정도 된다라고 써서 보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메릴 린치가 저런 얘기를 해야 했을까? 어쨌든 간에 정말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뤄질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진지해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저희가 미래에 자발적으로 매트릭스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가상현실이 더 정교해져서 머리에 저걸 꽂으면 내가 가장 꿈꾸던, 여기 여학생들은 공유?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배우가 공유인가요? 공유와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상현실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 속에 들어가 살지 뭐하러 이 팍팍한 세상을 살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점 가상현실이 정교해지면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실제 세상을 포기하고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냥 그 SF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온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고민을 해야겠죠. 아까 얘기했던 얘기들에서는 인간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질문했지만 이제는 실제가 뭔지 허구가 뭔지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성과 내 자아를 지키는 게 뭔지 또 자아는 뭔지 이런 질문들을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상상 속에 과학이 있고 과학 속에 또 상상이 있고 이것들은 서로 섞여 들어가면서 서로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도 많이 보시고 꼭 SF가 아니더라도 많이 보시면서 과학에 대해서 공부나 계산, 수학 이전에 감성과 열정을 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진짜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상욱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